부인의 호의는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상 인생의 쓰라림을 느끼지 않기 위해 생의 향락을 단념하고 있던 고독한 사람의 평화를 어째서 흔들어 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저는 생애를 바쳐 변함없는 애정을 찾아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제가 도달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그런 애정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야만 했던 것은 당신과 같은 신분 높은 분에게서였을까요? 야심도 이해도 저희 마음을 끌지 못합니다. 저는 오만하지도 않고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애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들 두 분과 나와의 사이처럼 신분의 차이가 우리들을 갈라놓는 경우 다감한 심정의 고백만이 제 마음을 당신네들에게로 접근시키는 것인데 어째서 당신네들은 극복해야 할 저의 약점을 들어 저를 나무라십니까? 마음을 바칠 두 가지 방법을 모르고 우정밖에 바칠 수 없다고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는 감사만으로 충분할까요?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원수 부인, 그것이 저희 불행입니다. 부인께서나 원수 각하께서는 이 말을 예의상 쓰고 계십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장난삼아 하지만 저는 필사적입니다. 그리고 그 희롱의 마지막은 내게 새로운 후회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모든 칭호들을 내가 얼마나 미워했던지,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계신 당신을 얼마나 딱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내게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신은 사생활의 매력을 즐기는데 정말 알맞은 분이다. 어째서 당신은 끌라랑에서 살지 않으십니까? 저 같으면 생애의 행복을 찾아 그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고 계시는 곳은 몽모랑시의 저택, 룩상부르의 저택입니다. 장작 그의 모습이 그런 곳에 보여서 되겠습니까? 평등을 좋아하는 인간이 자기에게 보여준 존경에 보답하여 자기가 받은 만큼의 것을 갚으려는 그러한 다감한 마음의 애정을 길러가는 곳은 이런 곳일까요? 당신은 훌륭하고 다감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보아왔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다 일찍부터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깝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차지하고 있는 계급에서나 당신의 생활 방식에서는 아무것도 영속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새로 나타나는 많은 사물들은 서로 지워져서 어느 것 하나 뒤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부인, 제가 당신을 흉내낼 수 없는 입장에 처한 다음에는 부인은 저를 잊어버리시게 되겠지요. 당신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편지에 룩상부르 원수의 이름까지 써놓은 것은 이 인사 말이 그녀에게 너무 심하게 군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원수는 내가 전적으로 믿으며 그 우정의 영속을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인의 위협적인 언사가 원수와 관계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원수가 마음이 약하지만 신용할 수 있는 성격이란 것을 알고 있는 나는 그 성격에 대해 아직껏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원수에게서 그의 우정이 식을 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그의 힘찬 애정을 기대하고 있었다. 피차의 솔직한 태도는 서로의 신뢰도를 보여준다. 우리는 둘 다 옳았던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한 이 고귀한 분의 회상을 소중히 하고 싶다. 내게서 그를 떼어내기 위해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내 팔에 안겨 최후의 숨을 거둔 거나 다름없이 그 뒤로 그는 내 친구로 세상을 떠났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1760년 목모랑시로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진리는 다 읽었으므로 계속해서 룩상부르 부인에게 에밀을 읽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그 제재가 그녀의 취미에 맞지 않았는지 또는 책에서 실정이 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부인은 내가 출판할 때마다 속는 것을 딱하게 생각하고 이 저서의 출판 주선을 자기에게 맡겨주기를 요구하며 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해주려 했다. 나는 프랑스에서 인쇄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조건을 붙여 그것에 동의했는데 그 조건에 대해 우리들은 오랫동안 상의했다. 나는 검열이 없이 출판 허가를 얻기란 불가능한 일이며 허가를 신청하는 것마저 경솔한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왕국 밖에서만 인쇄를 시키겠다고 했다. 부인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침으로는 검열에 아무런 곤란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기의 견해에 말제르버 씨를 동조하게 만들었다. 말제르버 씨는 이 문제에 대해 손수 긴 편지를 보내 사부와 보좌 신부의 신앙 고백은 도처에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을 작품이며 또 궁정의 찬사도 받을 작품이라고 증언했다. 나는 그렇게도 겁 많던 관리가 이 문제에 이토록 일가견을 갖고 있는데 놀랐다. 그가 용인하는 책을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합법적이었으므로 나는 이 책의 인쇄에 대해서 더는 반대할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역시 이 책은 네덜란드에서 인쇄되어야 하며 그것도 네옴 서점에 의해 할 것을 요망했다. 그러나 네옴의 이름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미리 서점에다 알려주었다. 거기에 그 출판의 이익을 프랑스의 한 서점에 줄 것을 나는 승인하고 그것이 출판되었을 때는 그것의 판매는 내게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파리나 그 밖의 다른 곳에서 판매되어도 좋다고 동의했다. 정확히 말해서 룩상부르 부인과 나 사이에 약속된 것은 이상과 같았다. 이 약속 뒤에 나는 그녀에게 원고를 넘겨주었다. 부인은 이번 시골 여행에는 손녀인 부플레르 양을 데리고 왔다. 지금은 로정 공작 부인이다. 전에는 그녀를 아멜리라 불렀다. 귀여운 소녀였다. 정말 품위가 있었고 정숙한 데다
처녀다운 수줍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용모보다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은 없었다. 그녀가 불어넣는 감정만큼 사랑스럽고 순결한 것은 없었다. 물론 아직 어린아이였다. 11살도 채 안 되었다. 원수 부인은 손녀가 너무 수줍어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활발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부인은 내게도 몇 번인가 그 귀여운 소녀에게 키스할 것을 허락해 주었다. 나는 그런 키스를 할 때도 언제나처럼 멋없이 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경우 가지가지 상냥한 말을 했으련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으니 나로서는 이 귀여운 소녀와 나 사이에 어느 편이 더 수줍어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어느 날 나는 뿌띠 샤또의 계단에 혼자 있는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테레즈를 만나러 왔었다. 그녀의 가정교사가 아직 테레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녀에게 키스를 하였다. 순진한 마음에서 그녀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에는 할머니의 명령으로 할머니가 보고 있는 앞에서 키스를 받았던 것이다. 그 다음날 원수 부인의 베개 맡에서 에미를 읽다가 나는 바로 그 전날 한 것과 같은 일을 냉정히 비판하는 바로 그 대목에 이르렀다. 부인은 나의 의견을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하였고 또 그 점에 관해 아주 도리에 맞는다고까지 했으므로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자신의 이런 터무니없는 추태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모른다. 그 때문에 내가 단지 어리석고 당황하였을 때라도 나는 흔히 비굴하고 죄인 같은 모습을 하였다. 그런 소홀함은 내가 재치가 없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 변명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대먹자는 키스의 경우도 다른 여러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과 관능은 아멜리 양의 그것에 못지않게 순결했었다고 맹세할 수가 있다. 또 만일 이 경우 그녀와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면 나는 꼭 그렇게 했으리라고 맹세할 수 있다. 내가 그녀를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나자마자 무엇인가 그녀를 기쁘게 해줄 말이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국왕의 권력에도 겁을 내는 일이 없었던 사나이를 귀여운 어린아이가 겁나게 했다는 것은 어찌 된 일일까?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은 것인가? 임기응변에 궁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만약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억지로 말을 하려고 하면 나는 틀림없이 쑥스러운 말이 튀어나온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면 나는 염세가요, 야수요, 곰이 된다. 차라리 완전한 백치가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감추지 못한 재능은 나와 내가 타고난 특유의 재능의 파멸의 도구가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